소품 문화 최홍희 작가님과 관련된 뭐 일어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요청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걸 못 만들다가 올해 기회가 우연히 돼서 만들게 되었고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너무 감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남원 지역 이제 출신이시고 용산초등학교 나오시고 전주와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고 방송 작가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고 쓴 작품만 해도 이제 40편이 넘는 그런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엄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거는 이근우 선생님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근우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쪽에 오늘 얼굴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좀 늦었어요. 왜냐면 전주 남원간에 무슨 도로 철도 무슨 정비 사업을 하나 봐요. 전주에서 남원까지 오는데 12분이 늦었어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뒷편에 있는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서. 선생님 편하시면 하다가 힘들면 안 될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춘명이보다 오래 살아서 춘명이 이야기를 하고 다닐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무지 건강했거든요. 저는 무지 좀 안 건강하고 젊었을 때 저는 좀 늘 아팠고 우리 춘명이 작가는 춘실에서 저한테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 이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렇게 51살에 저렇게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은 제가 뭐 그냥 써낸 거는 춘명이의 생애와 소설가 춘명이의 생애와 작품 세계라고 그냥 제목은 그렇게 정했지만 제가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전문학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세어보니까 37년간 친구였어요. 37년간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소울메이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안 되는 사이.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나 혹은 집안에 이런 핸드폰 뉴스를 쓰니까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일단은 오늘 어떻게 지냈니?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올해 전화를 안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매일 전화하면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매일매일 전화해도 매일매일 할 말이 많아서 어떨 때는 뭐 1시간, 어떨 때는 전화하다가 그냥 자기도 했어요. 그냥 전화기 들고 자기가 할 정도로 제가 자면 그쪽에서 자냐 하고 계속 물으면 그때서 깨어나서 앉아는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홈플은 좀 읽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홈플의 그 문학적인 어떤 그 가치나 혹은 업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춘명이의 개인적인 어떤 그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면 홈플을 읽고 또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가능하면 춘명이와 뭐 저의 연관된 얘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을은 춘명이 선생의 종가가 있는 그런 종택이 있는 마을이죠. 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났고 춘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춘명이 작가라고 할까요? 춘명이 작가는 전주 풍남동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여기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홈플의 무대가 여기 이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멋있는 홈플 문학관이 만들어졌고 또 남원 사람 말고도 전북 가까이 지역에서 이곳을 오게 돼서 춘명이라고 하는 한 작가의 모습을 그려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가면은요, 서남대학이라고 있어요. 서남대학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나분들이라고 있어요. 그 방칠이라고 지금은 광석동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살할 때는 방칠이 나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넓은 돌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석이겠죠. 넓은 광자에다 돌석자를 썼으니까요.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태어나서 왕시초등학교, 지금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왕시초등학교로 5학년까지 다니다가 남원 용성학교로 6학년 지원학을 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지금은 뭐 찾아볼 수 없는 전주 사범병설중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런 사범학교에 딸려있는 부속 중학교죠. 거기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가 전주 여중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전주에서 많이 학생들이 왔지만 사범병설중학교는 사범학교를 가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소망하는 게 나를 학교 선생님을 만드는 게 꿈이셨기 때문에 사범학교를 목표로 해서 저는 사범병중을 했던 거죠. 그 학교가 제가 막내였어요. 왜냐하면 교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범학교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병설중학교가 없어져서 제가 마지막 병설중학교에 학년이었습니다. 그 병설중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남자반 3반이고 여자반이 2반이었는데 그 여자반 2반 중에 이제 우리 최명희 작가가 5반인가 그렇게 되고 저는 4반입니다. 그 최명희라는 사람을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과외활동, 특별활동에 제가 문예부를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문예부에 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첫 번째 내준 과제로 무슨 얘기라도 좋으니 수필을 써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명희가 누군지도 몰랐고 거기에 이제 남학생 학생들이 다 있었는데 한 20-30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얀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때가 아마 곧 어머니 날이 올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얀 카네이션이라는 작품을 썼고 최명희는 완산동물원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완산동물원이라는 여기 근데 지금도 교지에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그 명주모 교지에. 그러니까 저의 하얀 카네이션과 최명희의 완산동물원이 실렸는데 그때 그 문예반 선생님이 원고 2개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소개하겠다 하면서 이제 최명희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최명희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저는 약간의 소설 비슷한 거를 썼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하얀 카네이션을 갈 수밖에 없는 한 소녀의 얘기를 썼고 최명희는 완산동물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안 얘기를 집에 띠를 가지고 자기는 돼지띠인데 동생은 용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썼는데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선생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최명희구나, 그쪽은 제가 아무개구나 하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멀리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2학년이 됐는데 같은 반이 됐어요. 그때는 같은 반이 됐는데 최명희가 어느 날 오더니 그래요. 저한테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그건 하다 보면 친구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 물음이 제가 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매일 아침에 편지를 써서 제 책상서랍에 이렇게 넣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최명희와 저는 소위 절친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최명희는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최명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쟤는 왜 저래 좀 주책이잖아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무슨 JIC인가 하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무슨 걸스카우트 활동 이런 걸 열심히 부지런히 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가 라디오 드라마를 썼대요. 나보고 라디오 드라마를 썼는데 방송실에 가서 자기가 그 방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라디오 드라마를 썼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걸 또 방송실에 가서 방송까지 하겠다는 거가 정말 이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매일 라디오 드라마를 써서 1인 다역으로 그 역을 소화하면서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을 했는데, 사관학교 남학생들까지도 그 시간에는 도시락을 안 먹고 그 방송을 기다렸대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좀 특별한 아이였다라고 지금도 생각이 드는데, 그 2학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아주 활발했었던 그 초기에 첫 학기에 그런 중에 5.16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16 때 아버지가 와스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신 아주 그 당시에 대단한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진보주의적인 어떤 사상, 더 좀 깊이 얘기하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5.16 이후에 그분이 이제 감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아버지는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로, 최명희는 그 당시 5남매였는데 5남매의 장녀로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하숙을 치르는 일을 집에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활동적이고 그냥 선방지축이고 막 여기저기 불이 끼고 하는 최명희는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면서부터 그 내재되어 그 밖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힘이 내재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갑자기 어른스러워지고 또 말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좀 변해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중3이 돼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안이 그러니까 전주요고를 못 가고 기전요고로 갔습니다. 기전요고에 3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전요고에 들어간 게 최명희한테는 굉장히 잘된 일이었던 생각이 드는 게, 기전요고는 그 당시에 문예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문예부 활동이. 그래서 거의 문예부에서 그 선수들을 교련했던 것 같아요. 거기 문예부 담당 선생님이, 특히 최명희는 이제 특출하니까 아주 방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기전요고 3년 동안에 최명희는 서울에 있는 각종 대학교의 백일장에 장원을 합니다. 아주 소년 군사가 된 거죠.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우체부라고 하는 그런 수필은 제가 학교 교사 생활하는 동안에 장문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우체부라고 하는 글이. 그리고 이제 또 장원한 글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가 아니라, 스칼렛 오하라보다 연적이었던 사람이죠. 지금 순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쓴 편지가 또 당선이 됐는데, 엄청나게 정말 좋은 그 수필이었어요. 수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동국대학교에 가서 장원한 작품은 시간 3시간 주고 작품을 써내는 거였는데, 3시간을 준 시간 중에 35회 원고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3시간 동안에 베껴서도 35회를 못 쓰는데 어떻게 35회를 쓸 수가 있냐가 화제가 됐던 2년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것도 또 동국대학에서 장원을 했고, 또 연세대학교에 가서도 장원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전여고에서 최명희는 완전히 스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전여고를 들어가면 딱 현관에 최명희 사진이 딱 걸려있어요. 큰 사진이. 그러니까 기전을 빛낸 얼굴, 그래가지고 사진이 딱 걸려있는데,
그때 그 사진은 유관순 같았어요. 아주 우연하게 그 폼을 잡고 있는데 내가 유관순 같다 그랬더니 뭐 자기는 그거 걸어놓은 거가 너무 부끄러운데 좀 떼자고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걸어놨다고 그렇게 기존용에서 보배처럼 대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존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용남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가셨다가 고3 올라갈 때 아마 아버지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마음껏 선택을 못하고 본인은 연세대학을 가려고 사실 준비했었다가 못하고 아버지가 나오셔서 위장병을 얻어갖고 나오셔서 거의 활동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수명이가 졸업한 다음에 기존 학교에서 여러분 필경사란가 아세요? 네. 필경사로 잠깐 근무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글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 글씨를 잘 써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학교에서는 수명이가 아까우니까 대학도 서울로 못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주대학교 야간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서 선생님 교수님 불러가지고 네가 여기서 일 좀 해라고 해서 필경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시험 출제 가면 그 출제한 시험지 가져다가 필경을 하는데 글씨를 너무 잘 쓰니까 그 온 전체 선생님들의 그 시험지를 다 써야 되는 그런 고된 작업을 했어요.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다 선생님들이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명희야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무엇을 사와. 이런 신분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절은 수명이의 좀 불우한 시절이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2년을 전주대학 야간을 다니다가 전북대학으로 편입을 했죠. 편입하고 졸업한 뒤에 이제 정식으로 기존 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도용을 해서 국어 선생님을 2년간 했어요. 기존 학교에서. 그러다가 저한테 편지를 쓰는데 저는 그때 이 친구는 좀 학교가 늦어져가지고 저보다 2년이 늦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그 뒤끝에 여러 가지 집안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2년을 대학을 못 가다가 저보다 2년 늦게 저는 70년에 졸업을 했는데 최명희는 72년에 졸업을 해서 72년도에 서울에 있는 보성여고로 기존여고를 학교 교사가 됐다가 2년 후에 저한테 편지를 써서 서울로 가고 싶다. 어떻게 좀 갈 수 없겠냐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와서 마침 제가 다니던 인천에 인성여고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제가 다니던 학교였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보성여고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동욱 교장선생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 기존 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서울에 오고 싶어 한다. 요즘은 그러니까 훨씬 살기가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마침 야간에 교수님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보성여고로 74년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해방촌이라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네. 해방촌이라는 데가 굉장히 열악한 데죠. 굉장히 열악한 데인데 거기에 보성여고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해방촌이 좀 괜찮은 동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해방촌에 그 쪽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밑에 동생들 학교를 거의 다 보다시피 그래서 가족과 그 동생들은 수명이가 사는 어떤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를 돕고 이게 이제 수명이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짐이 이 수명이의 어깨에 걸린 거였죠. 그래서 야간에 가서 애를 가르치고 낮에는 그 쪽방에서 하면서 이제 그때도 계속
그 사람의 고민은 써야 되는데 하는 게 늘 숙제였었어요. 난 써야 되는데 난 못 쓰고 있어. 맨날 전화하면 써야 된다는 얘기를 밥 먹듯이 늘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80년이라고 기억이 돼요. 그때 중앙일보 신춘문회에 쓰러지는 빛이라는 단편 소설이 당선이 됐죠. 그거는 원래 제목은 사소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내가 제목이 너무 사소해라고 얘기했더니 이야기 자체가 사소해 제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문화부장이던 정규웅이라고 하는 부장님이 이 제목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쓰러지는 빛으로 개명을 영예들한 제목을 바꿔주셔서 쓰러지는 빛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80년도에 일이었어요. 이제 막 어떤 작가로서 문단에 데뷔를 하는 셈이 됐죠. 그 쓰러지는 빛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픽션이 아니고요. 완산동에 그 자기 집에 벽오동이 있었어요. 벽오동에 큰 벽오동 나무가 있었는데 그 벽오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벽오동 나무를 그 벽오동에 그 토끼가 왜 파랗잖아요. 그리고 여기 연면이 노란 연면가 열고 또 잎사귀는 굉장히 이렇게 크고 넓고 그런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새빵산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남자, 그 새빵산 남자와 그다음에 이 집안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여기 쓰러지는 빛이었고요. 그 80년 한 가을쯤 됐을까요? 동아일보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는 공고. 그게 뭐냐면 동아일보 60주년 2천만 원 장편 소설 모집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오려가지고 야 이거 너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갖다가 줬어요. 책상에다 붙여줬어요. 근데 이거 보고 뭐 써야 된다 했더니 나 못 쓰기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짧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봄에 그게 당선이 됐으니까 여기 당선자가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갖다 붙여놓고 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 때문에 안 된대요. 제가 학교를 그만둬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떡하라고 내가 학교 그만두면 어떡하라고 2천만 원을 벌면 되잖아. 그러면 너 월급 받은 거 다 만회가 되잖아. 그 당시에 깜짝 놀라게 제가 80년도에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 교사 생활을 그때 마지막 월급이 19만 원 5천 원 정도. 근데 그 당시 2천만 원 벌으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그 당선금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테헤란로에 성보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에 25평을 사고도 200만 원이 남았어요. 1,800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제가 그동안 그냥 연명만 해. 정부하는 내가 쌀을 사줄게 연명만 하고 2천만 원 벌자. 그리고 했더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네 얘기했어. 넌 네 얘기 있잖아. 무슨 이야기? 네 종 같은 이야기. 이 종가 얘기 쓰는데 왜냐면 내가 간간히 들었거든요. 이 종가의 그 효원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그분은 보성분이죠. 엄마가 보성분이에요. 저는 보성분인데 거기 어머니하고 그 종가의 효원으로 지금 그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그분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효원으로 된 종부가 언니고 천명이의 엄마가 동생인데 이상하게도 그 종부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자기 일가인 손수가 하나 높은 데다가 중매를 해서 그래서 추명이하고 그 집의 자손들은 외가 쪽으로 하면 이제 그 종가의 그 종손이 최강원 박사인데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에서 내과 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 최강원 박사는 맨날 내가 헷갈리는 게 어느 때는 오빠고 어느 때는 그 무슨 최강원 씨가 아짐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얽힌 거죠. 그래서 최강원 박사, 최강원 박사를 제가 보기도 전에 한 번도 안 봤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흠모를 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고등학교 때. 왜냐면 그분이 전 북중을 나왔는데 이제 경기고등학교 합격했거든요. 여러분 경기고등학교가 어떤지 알잖아요. 어떤 학교인지. 근데 그 최강원 박사 그때는 이제 학생이겠죠. 자기 이 동네에 맨날 종가를 자주 오니까 신혼이가 오면 자기 오빠가 소를 몰고 이렇게 소 꼴을 이렇게 느끼면서 책을 항상 읽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글을 그걸 내가 상상하면서 속으로 참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또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데 이제 그 묘사가 오빠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그냥 보지도 않고 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해 그게 언제 만나냐? 최영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해감촌에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에 동아일보의 사고를 보고 제가 드라마에 소설 써야 된다고 울려서 학교를 반겼어요. 그 겨울에 매일 이제 쓴다고 모든 걸 정리하고 책상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쓰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한 그런 상부님이니까 애 같아서 시작했니? 하고 맨날 같이 물어요. 맨날 우리 시작했니? 저는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뭘 했냐면 MBC에 제 얘기를 하자면 MBC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이수만이라고 하는 지금 SM 그룹의 그 회장님 이수만 씨하고 그다음에 송도영이라고 하는 성우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스크립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작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두 분의 진행자가 하는 말부터 끝까지를 제가 오물을 다 써야 돼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맡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매일 아침 MBC에 가서 MBC에 올라가서 거기 도서관에 가서 자료 막 뒤져가지고 또 온 편지들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1시간짜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가 제 일이었는데 MBC에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너 못 썼어? 이게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안 썼대요. 매번 못 썼어, 안 썼어. 어쩌려고 그래 시간이 없는데 맨날 제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너 가는 분 받지도 않아. 너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면은 정말 전화 좀 하지 마. 이런 정도로 사이가 좀 나빴었어요. 저하고. 그러다가 얼마쯤 됐을까요? 어느 날은 그런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재밌는데 제가 그날도 전화해가지고 너 썼어? 썼대요. 진짜 썼어? 썼대요. 15명이 썼대요. 진짜야? 그리고 제가 그럼 갈게. 그때가 한 3시쯤 됐는데 아마 가면 5시 반이나 6시쯤 될 거야.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쇠고기, 쇠꼬리, 또 과일,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이제 도곡, 그 당시는 이제 당선전이니까 도곡동에 있는 13평짜리 주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올라갔더니 문을 열어주는데 진짜 썼어. 내가 막 내렸는데 사실은 그날 거짓말한 거예요.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제가 온다고 할 줄 몰랐대요. 온다고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러면 대충 넘어가겠지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얘한테 내가 이렇게 입고 이면 이제 절대로 나오고 이제 절교구나 싶어. 그때부터 앉아갖고 쓴 게 그 첫머리에 그 혼인장식 하는 그다지 픽션한 날씨는 아니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일어나는 그게 한 15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더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썼어요. 제가 보니까
한자도 고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유지를 썼어요. 그래서 고친 글자 아저씨.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자도 안 고치고 있을 수 있어서 모르겠대요. 그냥 썼대요. 근데 자기가 쓴 것 같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렇게 써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주려고도 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거 당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야 너 당선됐어 2천만 벌었다 했더니 요즘에서 이렇게 어떻게 알아? 아니야 내가 이거 진짜 당선돼.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그 마감까지 거의 1000회 가까이 썼을 거예요. 그때 심사위원은 이청균 선생님, 그 다음에 최일남 선생님, 그 다음에 김열규 선생님. 김열규 선생님은 이청균 선생님하고 최일남 씨는 아시겠지만 김열규 씨는 혹시 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학자이면서도 그 다음에 연합평론가였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때 김열규 씨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열규 씨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이 최명희의 소설을 보고 후딱 반하는 사람이 아마 제일 먼저 김열규 씨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주 단연 좋은 점수로 당선이 돼서 2천만 원을 받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월급 못 받은 거 그거 다 만회하고도 집을 샀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길은 굉장히 좋게 잘 닦아서 출발했는데 신문연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앞쪽에 조금 쓰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연속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못 쓰는 게 어느 정도 못 썼냐면 81년도에 당선이 됐잖아요. 88년도까지 못 썼어요. 그러니까 안 써진대요. 도저히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얘가 못 쓰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신동아에서 이거를 연재를 하자 이 부분을 연재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14년 동안 그러니까 최장 소설 그러니까 연재 사상 아마 최장이라고 해요. 88년에 연재해서 95년도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연재를 해서 책을 마쳤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책으로 엮어야 되잖아요. 한길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길사에서 이제 최명희 작품을 귀하게 생각했고 처음 출발도 한길사하고 작품이었는데 한길사가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그 출판사거든요. 근데 그 김원호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밀양분이에요. 밀양분인데 경상도 말을 심하게 하시고 참 속은 따뜻한 분인데 겉은 굉장히 좀 똑똑해요. 그래서 최명희는 말을 참 이쁘게 곱게 하는 사람이고 목소리도 좋지만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정제된 단어를 쓰고 말을 고급하게 하는 사람인데 김원호 사장은 좀 아니었어요. 맨날 싸웠어요. 김원호 사장하고 아주 굉장히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오늘은 둘 다 이제 그만 만나요. 여보 만나고 헤어졌다고 그러고 그럼 제가 가서 또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한 2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책을 내자 보니까 최명희가 나 못 내겠다고 왜 못 내냐 했더니 그땐 중국을 못 가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양의 강태와 강모가 가서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을 못 썼기 때문에 책을 낼 수가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심양에 갔다 와서 쓴 게 완성을 한 게 96년 96년에 이제 1월인가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때 40일 동안 수정고를 썼거든요. 수고를 했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내가 가서 보니까 방에 불을 안 놓고 아파트에 자기 방만 불을 꺼놓고 이불도 없어요. 이불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책상 놓고 쓰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살아? 이거 40일간 이거 하지 않으면 책이
이미 출판되기로 약속한 날짜, 기획 날짜에 그것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원고를 쓰는 동안에 아마도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책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딱 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원고를 어느 거는 제가 가서 40m를 써가지고 그걸 채곡 해가지고 여기다 딱 띄워놓는 제일 긴 거는. 그다음에 중간중간 한 거는 뭐 한 5장, 6장 이것도 수시로 집어넣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 잠을 한숨도 못 잤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한기사에서 직원이 오면 원고를 들고 와서 새벽에 원고를 주고 돌아와서 또 다음을 쓰고 이렇게 의무를 했어요. 그 다음 해인 97년이죠. 97년에 설날에 제가 떡국 끓여놓고 집에서 밥 먹자 이랬는데 왔는데 밥을 해주면 너무 맛있게 먹고 맛있다면서 잘 먹고 그런데 그냥 떡국을 못 먹어요. 왜 못 먹어? 그랬더니 도저히 안 들어가니까 못 먹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가서 좀 놀래 소파에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누워있는 옆으로 이렇게 배가 아이 가진 엄마처럼 배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배가 한쪽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배가 그래? 왜 배가 그렇게 불러? 그랬더니 몰라. 계속해서 이렇게 배가 부르네? 이러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자. 지금 병원 가도 형편이 안 된다. 근데 10권을 10권을 완간한 게 아니라 10권을 완성한 거죠. 그때 저하고 가장 친한 그 KBS의 보도본부장님이 유균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보도본부장이었는데 10권 낸 그 완성을 뉴스로 9시 뉴스에 냈어요. 그 역사상 한 작가가 쓴 작품이 완성됐다고 해서 KBS 뉴스에 나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나오는데 정신없이 뭐 여기 방송국 저기 잡지사 저기 신문사에서 정신없이 뛰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잡혀있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병원을 못 가다가 결국 못 간 게 제 기억에는 한 3, 4개월 못 갔을 거예요. 그 소화하느라고. 그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최동원 박사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전화로 제가 아무개인데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을 처음 한 번도 안 뵀는데 최명이하고 가장 절친인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병원에 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그래서 재촉을 했든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다 인터뷰도 편집하고. 수술이 잡혔는데 제가 수술하는 날 병원에 갔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한참 뭐 예상치는 아마도 안 믿고 8시간은 걸릴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끝났어요. 이미 1시간도 안 되니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왜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그 수강원 박사랑 막상 이렇게 보니까 모든 장기에 다 정리가 돼서 어디다 손을 댈 줄 몰라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거기다가 잔뜩 약을 넣고 그냥 꿰맸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배를 열어서 수술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해볼 수가 없었고 항암이 시작됐죠. 제가 기억하는 어떤 최명희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항암을 시작하고부터인 것 같아요. 항암을 3번인가 했을 때 머리가 완전히 다 이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갔더니 그 성부 아파트, 아까 얘기한 그 상동으로 산 그 아파트에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해서 왜 그랬더니 동생이 지금은 언니가 좀 이따 오라고 그래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들어와도 좋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여기 수건을 쓰고 있더라고요. 수건 왜 그래? 그랬더니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가 이제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보여줘줘. 그랬더니 안 보여주겠대. 그래서 보여줘봐. 그랬더니 머리 딱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수건을 걷는 거예요. 근데 머리통이 너무 예뻐서 제가 그 장면에서 야, 너 머리통 너무 예쁘다. 어울려. 어울려. 내가 울다가 웃다가 제가 어울린다 그랬더니 저한테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머리를 동생한테 줄자를 가져오라고 줄자를 이렇게 쟀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미술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가발 같은 거 만들어요. 거기다가 머리 돌리는 이런 거 해가지고 보여주고 가발을 만들어야 최고로 좋은 걸로 인모로 그랬더니 머리를 언제까지 가지고 오라고 찾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만져보놨더라고요. 상대가 담았어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원래 본인의 그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가발을. 근데 가발 쓰니까 진짜 자기 머리처럼 딱 잘 맞거든요. 그거를 보더니 아주 만족해하고 좋아했어요. 나중에 상박도 하는 데서 입는 머리는 다 이제 그 가발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암을 손님처럼 대접해서 보내겠다. 싸우지 않겠다. 암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암 상황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보여준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은 환자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유연하고 또 진짜 훌륭했어요. 어느 날은 그 병실에 가면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누구하고 얘기 재밌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서 누구야? 그러면 간병인인데요. 간병인하고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간병인은 웃기고 간병인도 웃고 본인도 웃고 이렇게 재밌게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항암을 하고 오면 한 며칠은 거의 죽고 있거든요. 거의 죽어 있어. 못 먹고 죽어 있다가 또 살아날만 하면 다시 또 병원에 상황을 하고 그렇게 이제 20번인가 21번인가 항암을 하고 항암하는 동안에 이제 어찌 해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 최광원 박사가 방법이 하나 젊은이를 회사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암을 영향을 주지 말자. 암에 영향을 암이 자라니까 암이 발생을 그래서 몸에 혈액을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혈액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혈을 하는데 B형이거든요. B형 피를 갖다가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B형 피를 막 모으는데 제 아들이 마치 그때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 다 수소문해서 B형 다 모으라고 그래. 그 B형 다 모여서 그 피를 모아가지고 수혈하고 하는 걸 몇 차례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다가 너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의사한테 정색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20%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대요.
이렇게 하는. 근데 자기는 젊고 아직 그리고 건강했고 또 자기 의지가 분명하니까 10명 중에 2명 안에 자기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대요. 제가 그 당시 SBS에서 드라마를 쓰다가 차를 멈추고 그때는 휴대폰이 있었으니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내가 사실은 그러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여기다가 빨리 갈 것 같다고 그리고 본인은 나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 해낼게 잘하면은 우리 올해까지 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간 거죠. 그게 제가 그때 은시를 쓸 때인데요. 은시 처음 쓸 때 제가 이러한 얘기를 쓰려고 해 그랬더니 재밌겠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은 우리 수명이가 나한테 들려준 말은 세상에 어떤 시청자도 저한테 안 해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야 나는 이 드라마가 제일 내 간에 맞아. 내 간에 맞아. 간이 많은 드라마를 써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무지무지한 저한테 칭찬, 큰 칭찬이고 또 드라마를 쓰게 한 그런 힘이었고 그래요. 제가 쓰다가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쓰다가 매번 전화하니까 너 지금 어디 쓰고 있어? 그러면 최명이는 안에서 여기서 멈춰갖고 한 자도 안 나가. 그런 얘기로 뭘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막 써. 이거 내가 아무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해요. 그러면은 다 듣고 있다가 알았어 쓸게 이러는데 사실 내 말 하나도 안 듣거든요. 뭐냐면 얘기 듣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 길 찾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는 뭘 썼냐면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을 쓸 때인데 그러니까 복잡한 인간관계가 막 그려져서 나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버려서 제가 쓰다가 그런데 빠지거든요. 마치 마리오네트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등장인물을 놓고 잡아 당겨갖고 이리 오고 저리 오고 이리 만나고 저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줄을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그때가 있어요. 한 줄도 안 써질 때가. 그래서 저는 제 아파트가 이렇게 북층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새벽 한 2시쯤 나오면 다 불이 꺼져 있죠.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뛰어내려버릴까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막하고 어느 날은 도망가 버릴까? 도망가서 그냥 잠적해 버릴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원고가 나와서 방송이 되면 아이고 전국에 다 정전돼갖고 아무도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쓰면서 느끼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명희는 이제 연재를 했잖아요. 그때 연재를 하는데 120매가 정해진 매수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한 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원고를 그런데 매번 120매를 못 채우고 어느 때는 80매 최고로 어느 때는 뭐 많이 썼다고 그러면 90매. 그래서 제가 맨날 같이 왜 이렇게 다 채우지 왜 이렇게 못 써? 그러면 아니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됐어. 그런데 보면 마감 앞두고 한 3일 전부터 쓰기 시작해요. 미리미리 안 써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꽉 차여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가 딱 걸려서 이제 더는 어디로 갈 수 없다 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3일 밤을 꼴딱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써내는데 우리 일은 그렇게 안 되죠. 우리 그 드라마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거기는 한 80~90명이 같이 일을 하니까 내가 원고를 냈을 때 그때부터 소품, 미술, 의상 뭐 할 것 없이 그때부터 달려들어서 자기네들이 할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원고를 안 주면 방송이 녹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써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목에 다 이게 꽉 차서 목 졸려가지고 더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을 때 쓰니까
제가 맨날 같이 좀 빨리 쓰자, 빨리 쓰자 해도 그게 마지막까지 안 됐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좋은 작품 쓰고 그렇게 각광을 받고 이름이 날리고 하는 도중에 마지막에 결국은 병을 걸어서 이렇게 12개월인가 아니면 20개월인가를 계속 항암을 하다가 결국은 98년도에 10월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때 은실이를 한 50편쯤 쓰고 있을 때였어요. 은실이 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쓰려고 그래. 근데 주인공 이름이 이런 거야 라고 이름을 댔더니 이름이 은실이야. 주인공이 최은실이야. 왜? 그래서 네가 최씨니까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최은실 좀 너무 강해. 성을 바꿔보자. 그래서 장은실로 하자. 그래서 장은실로 했어요. 그래서 장은실, 아버지는 장낙도, 또 삼촌은 장낙선. 최낙도, 최낙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최낙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들었는데 야 들어봐. 그래서 있어 어디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교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교원이었네 그랬더니 와 안 돼. 장낙도, 장낙천 이렇게 읽었었는데 여당인데 나중에 그 최낙도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아무리 보니까 이름이 같은데 이거 인연이라며 같이 점심 한번 먹자고 그랬던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랬고 준영이도 쓸 때 전부 다 이름을 지을 때 강모, 강실이 하여튼 오분에 춘복이, 공배 이름을 다 해놓고 같이 이름을 짓는 게 이기채 그다음에 그 기채 아버지죠. 그다음에 다른 아빠는 이기용인가요? 기용인가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 이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이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강모 하면 굉장히 단정하고 좀 여리고 마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 강태하면 굉장히 의지가 있고 강하고 이런 사람 이름. 이기채 먼저 떼싹 말라가지고 기침할 것 같지 않아요? 이기채. 또 강실이 하면은 뭔가 여리여리해가지고 굉장히 복사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짓고 같이 엎드려서 이름을 지으면서 강시 옆에서는 제일 저하고 이름 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가 안 맞았던 게 효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효원이는 어쩐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다른 이름을 제가 댔더니 아니야 이건 효원으로 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이제 효원으로 했고 이름 지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의논을 했고 그렇게 된 거는 이게 지금 상영 출시 문중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안 얘기인데 출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가 쪽으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쪽의 족보로 전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병훈 씨는 우리 할아버지의 거동일자가 이제 학렬이고 이기채 일어나기는 우리 아버지의 학렬이고 강모는 편안남자에서 우리 학렬이고 그 밑에 아들 철제는 우리 조카뻘 학렬이고 그래서 전주 이가의 효령대군파의 그 학렬을 그대로 많이 쓴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는 돌아가셨는데 그때 책을 갖다 줬더니 왜 최씨의 얘기를 쓰면서 우리 집 이야기를 쓴 것처럼 되냐 제가 할 수 없이 오빠에게 자기 집 이야기인데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 빌려줘서 내가 그렇게 우리 오빠가 참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름부터 가장 꼼꼼한 거는 각 사람마다 강모면 강모의 생년월일과 사주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모, 강실이, 그 다음에 효원이, 또 온분에 이런 그 총복 이런 건 아닌데 그 몇 사람은 다 왔더니 전부 사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의 생년생주로 해가지고 사주를 받았는데 그 정치능을 무지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주 같은 거 무지 좋아하고 무속 같은 걸 그냥 그릴 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 백단위가 뭐 무덤 타가지고 가고 이런 것도 난 그게 그냥 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서정범 선생님이라고 경희대학교에서 모성농가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 서정범 선생님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서정범 선생님이 춘천에 어디 가면은 용안 무당이 있어 그러면 거기 가야 돼요. 거기 찾아가야 돼요. 또 저기 부산에 누가 있어 굉장히 잘 봐 그럼 또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점 치는 걸 좋아했는데 저보고 야, 점 치다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 뭔데 막 써놨더라고요. 수명이한테 그랬대요. 바늘 같은 몸에 황소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 그랬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아이고 요강 뚜껑을 깔고 앉아있는 격이네 그랬대요. 요강 뚜껑이라는 게 뾰족하잖아요 옛날에. 그 깔고 앉아있는 격이다. 이런 그 무당들이 비유하는 은유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책에다 많이 써놨는데 재밌어 했어요. 그러니까 꼭 자기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가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도 야 어디 같이 가자. 저는 어디 같이 보는 걸 싫어했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좀 좋아해요. 그 무속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뭐 세시 풍속이라든지 또 무슨 그 사천왕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천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소설 전체에서 완전히 그 민속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읽다 보면 문체가 그 가사쪽, 상사조 내지 사사조 문장이 많아요. 읽다 보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읽히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체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김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체는 수능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조 내지 사사조의 그 문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설에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체가 있잖아요. 그 문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또 김훈 선생 같은 경우는 최명희의 그 당시에 그 한국일보에 문화가 산책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김훈 기자가 아주 명기자로 많은 그 소설 평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최명희 홍보를 쓰기 위해서 만났었는데 끝내 안 써줬어요. 제가 왜 안 썼냐고 했더니 솔직히 고백하면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 작품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실력이 안 됐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최명희 홍보를 읽고 나서 무지무지하게 이분이 호남 지역을 몇 번을 다녀갔어요. 그 호남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자기는 사대문 안에 살았던 그런 그냥 서울내기인데 몇백 년 서울에서 살아온. 그런데 이 촌스러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호남이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작가를 만들어냈나 싶어서 호남을 여러 번 왔다 갔고 정말 그 뒤에 이분은 소설 쓰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맨 처음에 쓴 게 칼의 노래인가요? 제가 그 김훈 씨의 평론 문장을 굉장히 제가 조금 요의 깊게 봤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론했을 때 그의 문장은 극채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요염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찬란하고 황홀한 그런 문장이었다면 칼의 노래나 현의 노래인가요? 또 남한산명 같은 글을 보면 수식어가 거의 없어요. 일단 주어와 스스로 아주 다 모든 걸 빼버린 뼈대만 남겨놨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문체를 바꿀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썼던 그런 문장과 최근 문장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너무나 놀랍다 그랬더니 자기는 최명희 문장을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의 명의 문장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그냥 뼈대만 남기는 거였다. 그렇게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김은 씨는 최명희의 팬이었고요. 같이 그 최명희 묘소를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커피를 싸가지고 와서 인dom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했는데 그때 그 김은 씨가 굉장히 애석해하면서 정말 그 박경미와 최명희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박경미 씨의 소설은 이제 굉장히 서사적이잖아요. 이야기 스토리 위주의. 그런데 비해서 최명희 글은 사유와 명상이라고.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보다는 그 사람의 글에서는 사유하고 명상하는 거가 바라고 있는 그 기저의 분위기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를 드라마를 만들려고 여러 드라마 PD들이 감독들이 손을 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각색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각색을 할 때는 많이 쳐내야 되는데 보이가 나에게는 쳐낼 데가 없다. 난 내가 볼 때. 그리고 이거는 스토리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뼈와 살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 재간이 없다. 그리고 이게 내 살 같아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다른 작가라는 추천을 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최명희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완성된 작품이 아니어서 드라마가 되면 그 드라마의 인물들한테 자기가 또 끌려가서 결국은 강실이다 그러면은 강실이 그 당시에 손흥민숙을 하자고 지금처럼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야리야리하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숙을 하자 그랬대요. 그 감독이. 근데 손흥민숙을 했을 때 자기는 도저히 그 이미지가 안 맞아서 다시는 강실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끝내 드라마가 못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 임권택 감독이 또 영화를 만들고 성보 아파트까지 왔었어요. 최명희가 영화도 안 만들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 임권택 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난 게 이청민 씨를 만났고 그래서 뭐죠? 서편제를 그때 최명희 만나고 간 그 다음날 이청민 씨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편제가 나왔습니다. 이 끝내 홍보는 드라마도 안 되고 또 영화도 못했지만 결국은 이제 최명희 17년 2개월 동안에 그가 평생을 한 작품에 오디했던 작품입니다. 물론 정옥이라든지 뭐 매벨이라든지 팔공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단편 소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그 회사의 홍보지에 선택을 받아서 쓴 글이고요. 결국은 홍보를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홍보는 선왕부인이 돌아가시는 걸로 끝냈지만 사실은 더 이야기가 남아서 유교와 그 다음에 4.19까지가 처음에 기획된 걸 있었어요. 그래서 철제라고 하는 뭐 원래 여기 종갓집의 그 동수랑은 다르지만 철제가 4.19 때 죽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원래 그 교육에는. 그래서 유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강태가 이제 빨치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지리산에서 털을 잡고 있고 강문은 이제 나약해가지고 결국은 강태에 끌려가지고 잠깐 사상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천안부인은 어떤 빨치산이 아니라 그
끌려가던 사람을 집에다가 숨겨줘가지고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뒤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끝을 못 보고 끝을 낸 거죠. 수명이를 얘기하자면 이제 뭐 더 얘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 혹시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내용 같은 연애편도 많이 써먹었는데 잠깐만 이렇게 네, 계시다. 지금 2시간이 거의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이금희 작가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